오늘 국회에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두 후보자 모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월부터 안정화될 걸로 예상했지만 우유값에 이어 맥주값, 지하철 요금까지 줄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460톤씩 17일 동안 7,800톤 정도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른 걸로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16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겁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모두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원전 오염수 방류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3일 바닷물로 시작한 오염수 샘플의 삼중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리터당 최대 87베크렐로 나타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쿄전력이 정한 방사능 위험 수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희석설비 상위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cm 정도 부푼 것이 발견됐지만 이 또한 방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2차 방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460톤, 17일 동안 7,800톤가량을 1km 해저 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차 방류 때 정기적으로 원전 주변의 바닷물과 물고기에 포함된 삼중수를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2차 방류 역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우선 내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오염수 31,2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네, 일본 어업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주변국의 반발도 여전해서 일본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듯이 오염수 방류에 반발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차 방류 전후 시기인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5% 이상이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력으로 판매하는 어패류 가운데 하나인 가리비는 중국 판로가 막히면서 냉동 창고에 대량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07억 엔을 투입하며 자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있고 도쿄전력도 상담 창구를 설치해 소문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길이 차단된 상태에서 국내 소비 진작과 보상안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중국과 보조를 맞추며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검토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까? 네,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총회인데 오늘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그린피스 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회에서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일본은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닌 만큼 총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해사기구 IMO 법률국이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당사국 간 합의로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회의 전에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사전에 의제 문서를 제출한 당사국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분위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컸던 만큼 오늘 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며 본인과 남편 명의의 주식을 신우이에게 팔았다가 6년 뒤 되샀던 점입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 공직자의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는 건데 공직자윤리법상 직계가족이 아니라 저촉되지 않는 신우이에게 주식을 판 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회사가 적자 상태여서 주식을 살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식을 사고 판 시점 그리고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우이에게 팔았던 주식은 2018년부터 다시 사들였는데 김 후보자는 당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동안 3배 넘게 늘었던 회사 매출은 2018년에만 감소했고 다음 해부터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은 주당 평가액은 4년 만에 79배 뛴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폐업할 회사를 살려낸 거라면서 성공한 기업인이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당해 아이가 생겨도 키울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불거진 여성관 논란 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청문회 문을 열면서 자료 제출 미비 또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스팀잇에서 받은 코인 내역 지갑 다 공개하시고요. 이거 공개하시면 후보자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제가 코인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지금 너무나 제가 황당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위키트리와 스팀잇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팀잇에 이렇게 더 올려놓고요. 올려놓으시고 여기에서 스팀 달러로 다 받으셨어요. 후보자님 이거 국회의원들이 다 요구했던 자료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제출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들고 와서 피켓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이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십니까? 그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자료들 네. 저희 국회의원들이 아까 제출 요구한 거 점심 이전까지 꼭 철저하게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유 후보자 역시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 이명박 정부 당시 장관으로 재직을 했는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유 후보자 재직 시절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을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쟁점은 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냈냐는 의혹입니다. 2015년 당시 31살이었던 유 후보자의 장남은 서울 옥수동에 7억 5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차남 역시 31살이던 해 17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유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구입 자금을 증여한 게 맞다면서도 증여세 납부 내역은 두 아들의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3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그때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께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고 저 있을 때 정말 몇 명이 그런 걸로 자신들이 배제당했는지 뭐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31세 장남이 같은 단지 아파트를 7억 5,500만 원에 차남과 같이 담보대출 없이 매입했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빠 능력이 뛰어난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입니까?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도 자료에 분명히 명기를 했고요. 또 그에 따른 증여세도 다 납부를 했고요. 뭐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직이 다 떠나고 아무 일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 증여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내일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사법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당론 결정은 없었지만 부결 기류가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대법원도 비상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지면서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불거진 국회 내홍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대법원장 고리로 발생하는 우려를 담은 설명 문건을 들고 일일이 의원실을 찾으며 임명동의안 가결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설명 문건은 대략 60페이지 분량입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법정책 방향과 재산 신고 누락, 대통령과의 친분과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사실상 임명동의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을 크게 의식한 부분이 엿보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명 전부터 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김명수 전 원장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건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 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김웅 전 원장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해왔던 이 후보자가 발전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법정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표현했을 만큼 야당의 반대 기류에 대한 대법원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균용 후보자가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임명동의안 표결에 주임한 입장문이란 제목으로 본인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된 사법부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관 인사 등 중요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사심없이 봉직할 기회를 주기를 소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기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자신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가족의 비상장 주식은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에서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국회 표결 결과를 보긴 해야겠지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이 후보자의 표결을 앞두고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입니다. 이 후보자가 내일로 예정된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45년 만에 국회 인준 절차에서 낙마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됩니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만약 낙마할 경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법부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대법원장의 권한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크게 헌법상 권한과 법률상 권한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고 판사를 임명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 구성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현재는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지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권한 행사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당장 2달 뒤면 대법원 구성에 결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이 올해로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퇴임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없다면 순차적으로 대법관 제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부 선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 초 있을 법관 인사도 지장이 생깁니다. 이미 올해 새로 임관한 판사들은 현재 대법원장 권한 대행인 안철상 대법관 명의 임명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법률상 권한을 봐야 하는데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 대법관 회의의 의장을 맡고 사법행정사무와 법관 인사를 총괄하는 역할도 대법원장이 수행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하급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판례를 바꾸는 등의 기능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선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잘 아시다시피 최강욱 전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강제추행죄 판례 변경과 같은 사건이 있었죠. 김명수 원장이 퇴임 전 3건을 처리해서 전원합의체 사건은 5건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대법관 회의 그리고 법원 행정처의 내부 검토에서는 대법원장 고리 시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든 뭐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방침이 좀 정해졌습니까? 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은 입법부의 권한인 만큼 표결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이 후보자는 곧바로 대법원장으로 취임해 연속성 있는 사법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결 막바지까지 국회를 상대로 가결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됐을 경우 사법부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새로운 후보자가 지명돼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막는 것만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또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법원적 공백 상황의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송부 시한은 내일까지 이틀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16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합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최근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계소득 분배 등과 관련해 국가통계를 주석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권이 여론조작 의혹을 앞세워 포털을 정조준했습니다. 여당의 지원 사격 속에 정부는 부처 여러 곳이 함께 TF를 뿌리기로 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포털 길들이기나 국면 전환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이 있었던 지난 1일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누구 이겨라, 응원하는 클릭 응원이라는 기능인데요. 이때 3천만 건 넘게 있었는데 참여를 했는데 중국이 90% 넘게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이트인데 한국 축구 지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죠.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이상한 게 확인됐습니다. 클릭 응원에 참여한 IP는 현재까지 5,000개 넘게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에 네덜란드와 일본 IP가 각각 1개씩 포함이 됐는데 1,500만 건, 400만 건 비정상적으로 활동한 게 드러났습니다. 전체에선 60%가 넘는 비중이고 해외만 떼어놓고 보면 99.8%에 달했습니다. 몇 가지 환경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단 클릭 응원이라는 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데요. 또 몇 번을 누르는지 횟수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손가락만 안 아프다면 계속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크로가 더해져 상식을 뛰어넘는 숫자가 생성됐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X좌표, Y좌표 어느 지점에 가서 마우스 좌측 버튼 누르고 또는 우측 버튼 누르고 또는 창에다가 무슨 글씨 쓰고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걸 자동화시키는 거다. 또 자동화시켰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인기 강좌에 대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은 불법이다, 뭐 해킹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사건 때도 매크로를 썼다고 해서 고소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카카오는 이번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사설망 VPN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체를 밝히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설악산과 덕유산 기온은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기온이 얼마까지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강원도 설악산 기온은 영하 1.6도, 전북 무주 덕유산 설천봉 기온도 영하 0.4도를 기록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영하권 기온입니다. 내륙도 서울이 9.9도에 머무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1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유입된 것이 원인인데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까지 하루 더 이어진 뒤 한글날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사흘 동안의 연휴 기간에는 날씨가 어떻겠습니까? 네, 한글날 연휴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이 14도,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보다는 4, 5도 정도 기온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흘간의 연휴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아서 야외 활동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을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연휴 기간에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날 것으로 보여 독감 등 환절기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독감도 비상입니다.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심 환자도 일주일 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숫자입니다. 8월 만에 10명 수준이었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기준 17명을 넘어섰습니다. 독감 유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1000명당 6명 정도인데 무려 3배에 육박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 다니는 학령기 연령대 증가폭이 큽니다. 7살에서 12살 사이 1000명당 47명 정도로 가장 많고요. 13살에서 18살 사이가 26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률은 최근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면서 독감 발생이 줄어들었던 탓도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던 건 지난해 9월이었는데요. 환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올해는 기존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다시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부터 1회만 맞으면 되는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2회 접종 대상은 이미 지난달 20일에 시작했고요.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신촌 연세로에 한시적으로 해제했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500m 남짓한 왕복 2차선 서울 신촌 연세로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해 버스가 아닌 승용차나 택시 등 일반 차량은 통행이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상권 매출에 타격을 준다는 상인들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정을 한시적으로 해제했고 지난달에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최종 판단을 내년 6월로 미루면서 찬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 측은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분명치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달부턴 약속한 기간이 끝났으니 당연히 전용지구로 돌아가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와 지역 상인들은 실제로 해제 기간 동안 매출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전용지구를 강요한다며 반발합니다. 타 유사 상권과에 비해서도 매출 성장률이 높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차 안 막히는 곳이 서울 시내에 있을까요? 다 막혀요. 그거보다 양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전용지구 안내판은 아직 재설치가 안 된 상태라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로 입구엔 이렇게 승용차 진입을 막는다는 노면 표시가 새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으론 승용차가 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길거리 공연 등 문화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선 서울시 방침대로 전용지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자동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주말마다 하는 행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반면 전용지구 지정 전에도 별다른 불편이 없는데도 보행자 보호를 이유로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 이 거리를 오가고 있는 중인데 딱히 큰 문제는 겪고 있지 않고 이 거리를 지금 그거를 막는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까 하는 의문은 드는 것 같아요. 한 차례 중단했던 전용지구 운영을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환원한 만큼 이를 내년에 또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과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위반 차량 단속 등 실제 운영까지는 당분간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발목을 다쳤다며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한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성남시 태평동 길거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발목을 다쳤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사실 마약을 했다는 등 횡설수설했고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투자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아무 가치가 없는 코인, 이른바 스캠 코인을 팔아 71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35살 총책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인천과 경기 등의 사무실을 두고 정상적인 가상자산 위탁 판매 업체로 위장해 123명에게 스캠 코인 71억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식이나 코인 리딩 업체에서 투자 손실을 입은 적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불법으로 확보한 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손해를 복구해주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꿀벌이 폐사하면서 생태계 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농작물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대체 기술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양봉 농가는 하루가 다르게 속이 타들어갑니다. 벌통을 열어보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한 반절, 50% 정도, 그 정도 지금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심한 데는 100% 사라진 데도 있고 마음이 아프죠. 지난해 전국 232만 벌통 가운데 40만 개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꿀벌 17%가 월동 기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응애 같은 병충해와 농약 사용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폭염과 폭우 등 예전과 달라진 기후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하니까 왕이 새끼를 못 낳아요. 새끼를 못 낳아. 그리고 너무 덥고 속상한 거야. 말로 말할 수 없죠. 꿀벌은 꿀 생산뿐 아니라 작물이 열매를 맺도록 수분을 돕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작물 생산량도 떨어지게 돼 6차 대멸종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릅니다.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온시설 등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4년 뒤에 멸종한다. 화분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100대 작물들 중에 한 70%를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꿀벌을 대신해 화분 매개를 할 수 있는 곤충 개발도 활발합니다. 뒤형벌은 실내 사육이 가능해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충해에 효과적인 자원으로 꼽힙니다. 사육장 내부에는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또 제어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실내 사육 시설 개발을 위해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기술 연구도 한창입니다. 이런 벌들의 모양이라든지 형태, 움직임 등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실제로 사람이 보지 않고 기계가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게 상품을 나가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뒤형벌 생산이 고도화되면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 올라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인 것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이번 달부터 다시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이번 달 말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뛴 사과는 계약 재배 물량 15,000톤을 출하하는 데 이어 겨울철 난방 대책도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물가는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2달 연속 3%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 물가의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서민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 높은 국제 유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8월부터 다시 오름폭이 커지고 있죠. 기획재정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총 물가지수 상승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얼마나 오른 걸까요? 경유값은 어제 아침 9개월 만에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년 그래프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7월 이후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휘발유 값도 우상향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판매 가격 리터당 1,796.35원으로 전국 평균 1,8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두바이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제유가는 2주에서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데요. 9월 중하순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던 게 현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고요. 지난 3일에도 배럴당 91달러를 넘었던 만큼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휘발유 경유에는 각각 리터당 205원, 212원씩 세금을 덜 내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세금이 60조 원 가까이 덜 거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단기 시장 동향 1일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연말 정기예금의 대규모 만기 도래에 따른 머니 무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자금 수급 계획을 재점검하고 자산 경쟁 차원의 고금리 자금 조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 월드컵은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월드컵이 열린 뒤 100년을 맞는 뜻깊은 대회입니다.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히 6개 나라가 함께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류재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이사회는 오는 2030년 월드컵 공동 주최국으로 모로코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3개 나라를 확정했습니다. 이 3나라에서 101경기가 나눠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이웃 나라가 함께 여는 대회는 여러 번이었지만 다른 대륙끼리 공동 주최는 처음입니다. 여기에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남미 3개 나라가 일부 경기와 축하 행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By welcoming
and uniting the world while celebrating together the beautiful game, the centenary and, of course, the FIFA World Cup. 우루과이는 지난 1930년 첫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30 월드컵 개막전 역시 100년 전 경기를 치른 몬테비데오의 에스타디오 센테라리오 경기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와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나라입니다. Donde todo comenzó, en Uruguay, en Argentina, que fue la primera finalista, y en Paraguay, que es la sede de la Conmebol. Así que 다음 대회인 2034년 월드컵 유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세계 스포츠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애초 이집트, 그리스와 함께 2030년 월드컵을 유치하려다가 경쟁에서 뒤처지자 철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둔 파리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프랑스 당국이 탐지견을 투입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대중교통 사업자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기차와 파리 지하철에 탐지견을 투입해 빈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대중교통 사업자가 전반적인 방역 절차를 강화할 것이며 당국은 3개월마다 빈대 신고와 확인된 감염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망 본 장관은 하지만 최근 몇 주간 빈대 발견 신고가 40여 건 접수돼 확인했지만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지역인 인도 북동부 시킴주 계곡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킴주 당국은 지금까지 14명이 숨지고 102명이 실종됐으며 실종자 가운데 22명은 군 병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사망 실종자 외에 26명이 다쳤고 관광객 3천여 명도 발이 묶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피해 규모는 당초 군인 23명이 실종된 것으로만 알려졌던 것에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란에서 10대 소녀가 히잡 착용 규정 위반으로 순찰대와 실랑이를 벌인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쿠르드족 인권단체 헨가우에 따르면 최근 테헤란의 지하철에서 16세 소녀 아르미타 가라완드가 도덕 경찰로 불리는 지도 순찰대 여성 대원들과 히잡 규정 위반 문제로 충돌한 뒤 혼수 상태로 입원했습니다. 헨가우는 가라완드가 당시 순찰대원들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어 낮 동안에도 공기가 다소 서늘합니다. 서울이 한낮에 19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21도에 머물겠는데요. 어제보다 4도 정도 낮은 기온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모레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주말 밤 사이에는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